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가 벌써 9회까지 왔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9회에서는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가 가능한지,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는 자연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대표적이지만 생물 다양성의 파괴, 방사성 물질과 플라스틱 등 치명적인 환경오염까지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환경 파괴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공존해 왔죠.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들어서 이 관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본주의가 이전 사회들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의식주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체로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던 옛 사회들과 달리 자본주의에서는 압도다수가 상품을 구입해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으로 생산이 분업화된 것인데요. 이는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관한 결정권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점합니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죠. 그래서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무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치제, 환경을 파괴하는 벌목과 화석연료 채굴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 자본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냉혹한 이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자본가들은 생산이 환경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어떤 자본가가 지구 생태계를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간 10중 8구 경쟁에서 낙오할 겁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살펴봤듯이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이 된 이유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자본가들이 화석연료를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경쟁 때문이죠. 따라서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를 근본에서 멈추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자본주의의 엔진을 멈춰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원인이라고 옳게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탈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계획적으로 성장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앞서 자본가들 사이의 이윤 축적 경쟁이 왜 환경 파괴를 낳는지 살펴봤는데요. 경제성장은 바로 이 경쟁의 성적표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로부터 내려야 할 결론이 자본주의적 생산을 더 합리적인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죠. 그런데 탈성장론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보다 성장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에서는 현재 선진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성장을 멈추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25달러는 너무 적지만 100달러는 곤란하다는 식이죠. 그러나 현재의 화폐 가치로 지구 환경의 물질적 한계를 측정하는 것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느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과 환경에 끼치는 부담은 천양지 차이기 때문이죠. 생산의 속도도 이윤 경쟁에 맞추느냐, 인간의 필요에 맞추느냐에 따라 환경에 끼치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탈성장론은 남반구는 물론이고 선진국 내에서도 빈곤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불평등이 엄청나고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은 대개 지속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높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나날의 생계를 유지하기 벅찬 수준이고
지금도 생활 수준 하락 공격에 시달리고 있죠. 탈성장이라는 대안은 평범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조건, 정당한 불만, 그리고 염원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아니라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범한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멈추는 운동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국제기구들과 기성 언론들은 과잉 인구를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예컨대 OECD는 2012년에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인구 증가를 환경 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인구 증가만큼 자원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과잉 인구로는 그 영향력이 50여 년 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인구가 너무 많다는 주장은 생태주의자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합니다. 영국의 BBC 자연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자연사가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생태계 파괴를 줄이려면 인구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인구와 연결짓는 사람들은 흔히 1인당 각종 배출량 같은 수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런 각종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인당으로 환산한 수치들은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많습니다. 지역 간, 산업 간,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계급 간 생활 수준의 격차를 은폐하죠. 무엇보다 누가 무엇을 위해 결정한 자원 활용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를 은폐합니다. 과잉인구론자들은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멜서스는 자연적 한계 때문에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날의 인구가 당시의 10배쯤으로 증가했지만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만 봐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멜서스가 진정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인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멜서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죠. 그는 필요 없는 인간을 살려서 인류 전체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멜서스의 주장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자연의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의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반박했죠. 환경 파괴를 인구 문제와 연결시키는 주장은 환경 파괴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에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주로 개도국이나 빈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종차별과 이주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계에 만연한 빈곤을 해결하고 인류의 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물리적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되도록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과 바람, 햇빛 등이 그런 것이죠. 화석연료처럼 재생 불가능한 자원 이용을 최대한 빨리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 인간 활동으로 생겨나는 오염과 서식지 파괴가 자연의 회복 속도보다 빨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인류의 산업 문명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 조지 몽비오는 CO2와의 위험한 동거라는 책에서 그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려면 사회의 작동 원리가 근본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주들이 이윤이라는 목표를 쫓아 사회적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려면 평범한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의 생산을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 권력,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회도 성장을 중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들에서 환경 파괴적 성장이 벌어진 이유는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에 생산을 종속시켰기 때문이죠. 그런 사회는 작동 원리가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생산과 투자의 결정권을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 줌의 국가 관료가 쥐고 있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이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낭비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꼭 필요한 곳, 즉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태적 회복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집중 동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광범한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화, 생태적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이를 위해서 사회적 생산력이 어떻게 분배돼야 하는지도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놓일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력은 고된 노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일 것입니다. 다음 10회에서는 오늘날 기후운동에 제기된 가장 큰 물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후위기를 멈출 시간이 남아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2018년에 발표된 IPCC의 1.5도 보고서는 인류에게 기후재앙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기후운동이 분출하는 데 큰 자극이 됐고, 동시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 논쟁도 나왔죠. 다음 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더보기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